요즘 젊은 분들의 대장, 소장에 염증 및 궤양이 흔히 생기고 복통이나 설사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흔히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염증성 장질환이 오래되면 암이 생기는지 묻고 계신데요. 결국 장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황성욱 교수입니다. 소화기내과, 그 중에서도 염증성 장질환 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장, 소장에 생기는 염증을 전문으로 진료,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위장관은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십이지장에 거쳐 소장을 지나게 되고 그 뒤에 대장을 지나 항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소장, 대장은 그 일부를 절제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은 매일 식사를 하고 소화하고 배변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먼저 사람의 장 내에는 수십 조에서 수백 조에 이르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을 통칭하여 장내 세균총 혹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몸에서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곳은 우리의 장입니다. 최근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장내 세균총이 각종 다양한 질환 그리고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체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총 및 장내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는 질환 중 하나가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장에 생길 수 있는 과민성 장증후군, 대장암, 만성 감염과 같은 다른 장 질환들도 장내 세균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장 질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만,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 자가면역 질환 계열인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과 같은 질환들도 장내 세균총의 변화와 관련이 보고되고 있고 심지어 파킨슨병, 우울증과 같은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질환들도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환자분들은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만성으로 지속이 되면서 인근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한 뒤에 이상 소견이 관찰될 때 오시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있고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에게 변비가 더 흔하고 특히 젊은 나이에 여성들에게 흔하게 변비가 생기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녀의 호르몬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식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좀 더 잘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변비나 혹은 설사는 병이 아니고 일종의 증상입니다. 변을 잘 보지 못한다, 변이 딱딱하게 나온다, 이런 증상들을 통칭해서 이제 변비라고 부르고 혹은 변을 무르게 본다, 변을 하루에 여러 번 본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설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변비와 설사 증상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들 중에 하나고, 다만 이런 변비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을 좀 살펴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변비는 젊은 여성분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위장관의 운동력이 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변비들은 흔하게 보게 됩니다. 60대, 70대의 고령의 환자분들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변비 증상이 흔하게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대단한 검사들을 하지 않고 가벼운 변비약을 쓰면서 좀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설사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들이 심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염증성 장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성 설사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대장 내시경이나 CT,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같은 다양한 검사들을 일단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와 변비 모두 일종의 증상이지만 만성 변비나 만성 설사가 생겼을 때 우리 의료진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질환들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비도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 중에 대장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기본적인 약제를 썼는데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변비 역시 대장 내시경과 같은 검사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화라는 건 복잡한 현상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환자분들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라고 표현하시지만 우리 의료진들은 소화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환자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디에 문제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문제가 있어서 환자분께서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소장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대장에 문제가 있어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위장관이 아닌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어도 소화가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적절한 운동과 적당량의 식이량입니다. 대부분 과식을 하시고 혹은 기름지고 튀기고 매운 음식을 드시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위장관과 관련된 약제를 드리면서 충분한 양의 운동, 대개는 이제 빠르게 걷기를 권고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식이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장관 출혈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색깔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궤양 때문에 혈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주 긴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미 검은색, 저희는 이제 흑색변이라고 부르는데요. 흑색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장이나 대장에 위장관 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선홍빛의 혈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장관 출혈이 있을 때는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를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대변의 색깔을 변화할 수 있는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따라서는 회색변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대변의 색깔이 좀 더 검어지는 그런 질병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의 색을 바꾸게 하는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색깔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환자분들을 문진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색의 변이라도 그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양이 얼마냐 아니면 위치가 어디냐 아니면 그 기저질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색깔만 가지고 뭐가 더 위험하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일상 진료 현장에서 흔히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유산균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액 순위를 보면 홍삼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산균은 이미 우리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산균이라는 단어를 좀 더 흔하게 사용했는데 최근 프로바이오틱스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이 우리의 장내 세균총을 얼마나 이롭게 할지, 어떤 질환을 얼마나 좋게 해줄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장내 세균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유산균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소화기학회 지침에서는 유산균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공고하며 우려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산균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유산균을 잘 처방하는 것만으로도 설사, 변비와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유산균도 부작용이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복통과 같은 부작용은 10에서 20%로 보고될 정도로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간 수치나 췌장 효소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미국과 서양 쪽의 최근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장내 세균총과 장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결국 건강한 식이습관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건강한 장내 세균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나라입니다. 흔히 떠올리는 건강한 한식 식단이 장내 세균총에 매우 좋은 식단입니다. 쌀, 신선한 채소, 과일, 적당한 양의 좋은 육류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핵심인데 요즘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각종 질환에 대한 다양한 식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많이들 참고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식이 연구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고 특히 무엇을 먹으면 어디에 좋다라고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위해 꼭 먹어야 하는 좋은 음식이라는 건 저 포드맵 시기에 대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포드맵은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에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고 수분을 끌어들여 복부 팽만감과 설사, 가스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탄수화물군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포도맵을 피하는 저포도맵 시기는 과민성 장증후군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서도 과민성 장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장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고포도맵 시기가 더욱 크게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나 배, 수박, 양파, 마늘, 양배추, 유제품, 콩류와 같은 식품들이 고포도맵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만약에 이러한 음식들을 자주 먹고 있다면 이 음식이 나의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연초에 이런저런 회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음주와 함께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음식들을 즐기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 문제는 기름지고 튀긴 그리고 굉장히 매운 음식들을 아무렇지 않게 과량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음식들을 드실 때 설사 당장 나에게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과도한 음주나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들을 자주 먹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공육류나 맵고 기름진 음식, 유화제나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이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매운 음식을 먹고 급성 악화가 되어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염증성 장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끔 먹는 기호식품 정도로 드셔야지 매일 먹는 음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젊은 분들의 식이 습관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맵고 기름진 음식, 유화제나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건강한 채소, 과일, 그리고 육류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는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 중 하나가 인공감미료입니다. 설탕에 비해 혈당을 올리지 않고 안전하다고 해서 많은 젊은 분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인공감미료 자체가 혈당을 상승시키지는 않겠지만 그 자체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게 있으며 가장 흔한 것은 세균에 의해 생기는 급성 장염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장과 소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고 장기간 증상이 지속되면서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만성 장염증 중 가장 유명한 것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뉘는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진료실에서 처음 진단받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나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국내에 굉장히 드문 질환이었지만 최근에는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여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점차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 대장 가장 아랫부위인 직장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염증이 관찰되는 소견이 보이면 대장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의 주 증상은 혈변과 설사이며 하복부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변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은 디무직 및 급박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자주 있죠. 크론병은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 걸쳐 만성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때문에 복통, 설사,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소아의 경우 성장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크론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치루입니다. 항문 근처의 만성 염증이 장벽 쪽으로 길을 만들면서 항문 주위에 샛길이 생기는 현상인데요. 국내 크론병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치료 병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염증성 장질환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각종 약제를 장기간 드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특히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혈소 환자나 항응고 그리고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제들에 의해서 대장 소장의 염증 및 궤양이 흔히 생기고 복통이나 설사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암제에 의해서도 장염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흔히 장염 증상이라고 하면 설사, 복통과 같은 증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증상이 다소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2, 3일 정도 지속되고 이후에 서서히 좋아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급성 장염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대장 소장의 만성 염증은 말 그대로 만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주 이상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뚜렷하게 지속되고 이런 경우에는 만성 염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혈변이나 체중 감소 등의 위험 신호가 동반된다면 염증성 장질환을 비롯하여 대장암과 같은 질환도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소화기내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성 장질환과 과민성 장증후군은 분명히 다른 질병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증상이 지속되는다는 점에서 혼동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또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과민성 장증후군을 함께 가지는 경우도 20%까지 보고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복통, 설사와 같은 증상이 저절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혈변이나 체중 감소와 같은 위험 신호가 없다면 1차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 잠정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뒤에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면 대장 내시경, 복부 CT, 혈액 검사와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고 아예 다른 질환들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들었더라도 혈변, 체중 감소, 야간에 자다가 깨는 복통이나 설사, 지속되는 발열이나 빈혈, 가족력, 반복되는 구강궤양 등 염증성 장 질환의 위험 신호가 있다면 꼭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염증성 장 질환이 오래되면 암이 생기는지 묻고 계신데요. 대장의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그 자리에 합병증으로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일반 인구에 비해서 대략 3배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잘 조절되는 관해 상태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도는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생물학 제제나 소분자 제제의 도입으로 인해 염증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앞으로의 염증성 장질환에서의 대장암 위험도는 과거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장 소장에서도 염증이 깊고 오래되면 흉터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흉터가 누적이 되면 장관의 내부가 좁아지는 협착이라는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대변이 잘 통과 못할 정도로 좁아지면 심한 복통이나 장마비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론병의 경우에는 장벽을 뚫고 지나갈 정도로 깊게 염증이 형성될 수 있는데 서서히 염증이 진행하면서 주의 장기에 들러붙고 누공이라는 염증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만으로 이러한 합병증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결국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되죠. 염증성 장질환을 가진 환자분이시라면 대변 칼프로텍틴이라는 검사에 익숙하실 겁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백혈구와 같은 염증 세포들이 장벽에 모여들게 되는데 이때 염증 세포들이 제 할 일을 다 한 뒤 사멸하면서 내놓는 물질이 대변 칼프로텍틴입니다. 따라서 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 대변을 모아서 칼프로텍틴이라는 물질을 재면 소장, 대장의 염증 정도를 수치로 알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검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변 칼프로텍틴이라는 검사 결과를 보실 때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염증의 종류까지 구분해 주지는 못합니다. 둘째,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변동성이 큰 검사입니다.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환자와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는 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내과적인 약물 치료가 기본입니다. 병의 염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염증이 심한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크론병이냐 아니면 궤양성 대장염이냐에 따라서도 그 치료가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전반적인 치료의 흐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한 번 발병을 하면 평생 지속되는 병이고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질환에서는 완치라는 단위를 쓰지 않고 대신에 관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염증이 생기고 증상이 악화되는 활동기가 되었을 때 적절한 약물을 이용하여 관해에 도달하는 관해 유도 치료를 하게 되고 관해에 도달하고 난 뒤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관해 유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제로는 5-ASA 제제,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그리고 생물학 제제와 소분자 제제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저희 경우 크게 3단계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항염증제 역할을 하는 5-ASA 제제가 1단계 약제입니다. 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 성분의 일부가 우리 몸에 흡수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장관을 따라 흘러가면서 장 점막에 붙은 뒤 국소적으로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약제입니다. 또한 5-ASA는 크론병에서도 염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흔히 사용하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2단계 약제로는 스테로이드와 면역조절제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성 장질환의 급성 악화 때 빠르게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다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소양할 때 골다공증, 당뇨, 감염증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대개 2-3달 정도 사용한 뒤에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면역 조절제의 경우 말 그대로 면역력을 약간 억제함으로써 각종 자가 면역 질환에서 효과를 보는 약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자티오프린, 멜캅토프린, 메토트렉세이트가 염증성 장질환의 면역 억제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화불량, 오심,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나 드물지만 심한 백혈구 감소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사용해온 경험이 많은 약제이고 경구로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가 생물학제제와 소분자제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염증성 장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제제는 항-TNF 제제인 인플립시맙과 아달리무맙, 골리무맙, 인테그린 차단제인 웨돌리주맙, 그리고 항인터루킨 제제인 유스테키누맙이 있습니다. 생물학제제와 비슷한 개념의 소분자 제제로는 잭 억제제인 유파다스티닙, 토파스티닙, 필고티닙이 있고 S1P 수용체 조절제인 오자니모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제제, 소분자 제제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1, 2단계 치료제의 한계가 많이 극복되어 가고 있고 특히 장의 염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단순히 증상의 조절뿐만 아니라 염증의 완전한 소실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장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염증에 관련된 수술률, 대장암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약제들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염증성 장질환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자들은 다양한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약이 주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약제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조절제나 생물학제제, 소분자 제제들은 약제 이름에서 느껴지는 다소 그 무거운 느낌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생기지도 않은 부작용을 염려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증상이 지속되면서 장기간 고통받고 수술, 입원과 같은 일들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치료제는 각각의 장단점과 부작용이 있고 치료의 반응 여부나 약제 부작용도 환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 긴밀하게 상의해서 최적의 약물 선택을 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작용이 덜하다는 착각으로 민간요법 혹은 대체의학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민간요법과 대체의학도 아직까지 염증성 장질환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어떤 치료의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 그 방법이 나에게도 효과가 있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해 함부로 그 치료를 따라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효과가 분명치 않은 치료에 매달려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합병증과 같은 되돌릴 수 없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이 점차 발달하면서 염증성 장질환에서는 증상과 염증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증상이 괜찮아도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 협작과 누군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생물학 제제, 소분자 제제가 다수 개발되고 염증이 완전히 소실되는 깊은 관해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젠 단순한 증상의 관해를 넘어서 장 손상이 누적되고 합병증이 생기기 전 조기에 염증을 잘 치료하는 것이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최신 트렌드로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관해에 도달하는 경우 증상이 장기간 호전되고 장 손상이 최소화되면서 수술과 입원이 감소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일반인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염증이 완전히 소실되는 깊은 관해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으로 점막을 관찰하는 점막 치유로 확인할 수 있고 조직 검사를 통해 조직학적 치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CT, MRI, 장 초음파와 같은 검사로는 영상학적 치유를 확인할 수 있고 앞서 이야기 드린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정상화된다면 생화학적 치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표현들이 다소 어렵지만 결국 깊은 관해를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염증성 장질환의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술률이 뚜렷하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단기법 및 약물이 발달하고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면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수술률은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최근에 진단받은 크론병 환자의 경우 수술률이 크게 감소해서 20%대로 떨어져 있고, 심지어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2010년 이후에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률이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죠. 과거처럼 장절제 수술에 대한 걱정을 미리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과격한 운동보다는 조깅, 빠르게 걷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병입니다. 이 병 때문에 절망하고 병을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당장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에게 더 큰 시련을 줄 수도 있는 병이란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